재혼 생활은 제가 꿈꾸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처럼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자행하는 인물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 멀리서 남편이 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약이 든 차를 들고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짓는 그 위선적인 미소는 저를 깊은 두려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재혼 후 이렇게 지낸 지 3개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온한 노후를 기대했던 만큼 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58세 장윤희입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다시 설렘을 느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제 인생은 마치 흑백 필름처럼 무채색이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래도 살아가야 했기에 전통시장 문화센터에서 한복 리폼 특강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강생들에게 한복의 색감과 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뒤늦게 들어온 수강생이 있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박도현 회장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차림새와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진 강의에 늦어버렸네요. 박도현 회장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한방건강식품 회사 회장이라는 소개와 함께 수업 내내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더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가왔습니다. 장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정중한 태도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찻집에서 나눈 대화는 어느새 3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박도현 회장은 한의사 출신으로 전통 의학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제 한복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윤희 씨, 당신과 이야기하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습지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설렘이라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박도현 회장은 항상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까지 데리러 오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윤희 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며 세심하게 챙겨 주었죠. 외로웠던 저에게 그의 따뜻한 관심은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2달 정도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박도현 회장이 조용히 청혼을 했습니다. 윤희 씨, 우리 함께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요? 노년에 만난 인연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안정감 있는 목소리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박도현 회장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지역사회에 많은 기부와 봉사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컸고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어둠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니 씨, 앞으로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의 말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새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는 행복감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덫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박도현 회장의 배려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직접 달인 한방차를 가져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동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제 건강을 직접 챙겨주다니, 이런 다정한 사람을 만나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니 씨, 이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차예요. 제가 30년 한의원을 할 때부터 연구한 비방이죠. 매일 마시면 건강해질 겁니다. 박도현 회장은 항상 제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어서 처음엔 그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차를 마신 후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박도현 회장은 약이 잘 듣고 있네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박도현 회장은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며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저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의 전원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본 저택은 꿈에 그리던 집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전통 한옥의 멋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당신의 집이에요. 유니 씨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박도현 회장이 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바꿔요. 요즘 해커들이 많아서 당신 정보가 새나갈까 걱정됩니다. 이 폰은 특별히 보안 설정을 해놓았어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 휴대폰은 이상하게도 몇몇 앱이 차단되어 있고 특정 번호로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하려 해도 자꾸 오류 메시지가 떴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박도현 회장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넘어갔습니다. 외출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였다가 나중엔 당신 같은 미인은 밖에 나가면 위험해 라는 말로 바뀌었죠. 항상 누군가 함께 나가야 했고 그마저도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유니 씨, 약속 시간이에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박도현 회장은 한방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젠 제가 직접 차를 끓일 수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처방이라 정확한 비율로 다려야 합니다. 당신이 섞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느 날 밤 차를 마시지 않고 버렸더니 1시간 후 박도현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차를 안 마셨군요. 왜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차를 버린 걸 본 사람은 없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마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명확했던 기억들이 뿌옇게 지워지기 시작했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저녁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 차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실래요? 용기 내어 물었을 때 박도연 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제가 해로운 걸 줄 리 없잖아요. 그저 믿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차가운 통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한 지 2달째, 저택은 점점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마다 설치된 보안 장치, 정원을 둘러싼 높은 담장, 항상 잠겨 있는 대문. 처음엔 안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제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종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웠고 어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파리해지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조카 세라의 방문이었습니다. 정신과 전공의인 세라는 2달마다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박도현 회장이 유일하게 제재하지 않는 방문객이었죠. 이모, 괜찮아요? 너무 야위셨어요. 세라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라야, 나 요즘 이상해. 기억도 잘 안 나고 몸도 마음대로 안 돼. 세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박도현 회장이 차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약속 시간이네요. 유니 씨, 차 드세요. 세라의 앞에서도 어김없이 그는 제가 차를 마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지만 세라의 날카로운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차를 마신 후 세라와의 대화는 흐릿해졌습니다. 다만 세라가 떠나기 전 귓가에 속삭인 말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 그 차 다음에 제가 가져갈게요. 걱정 마세요. 세라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밤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열자 세라의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이모, 차 분석했어요. 통화 어려우시죠? 벤조디아제핀, 바르비탈 성분 검출, 중추신경계 억제제예요. 장기 복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생겨요. 이건 의료 목적으로도 과다 투여량이에요. 증거 모으세요. 이 문자 삭제하세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독약이었던 겁니다. 박도연 회장은 날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모든 증상들이 설명되었습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무기력감, 혼란. 문자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박도연 회장이 회사에 간 사이 처음으로 저택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청소부가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적이 있었죠. 청소함 뒤편에 숨겨진 보조 열쇠.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서재의 서류 캐비닛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폴더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박 글자가 쓰인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3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박미선 1995에서 2001 사망,
박지영 2003에서 2009 사망, 박수현 2012에서 2018 사망.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그의 전 부인들이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물 투여량, 신체 반응, 심리 상태 변화. 마치 실험 기록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윤희라고 적힌 새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제 사진들과 함께 기록지에는 윤희 실험 시작 2개월 차. 이전 대상들보다 저항이 강함. 약물 용량 15% 증가 필요. 예상 수명 1년 이내 락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의 네 번째 희생자가 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인체 실험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주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셀에게 증거를 보내야 했습니다. 서재에서 증거를 찾은 후 저는 더 이상 그 차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알면서도 그대로 걸을 순 없었습니다. 차를 받아 마시는 척하고 몰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박도연 회장이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희 씨, 차를 마시지 않고 있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동자가 맑아졌어요. 손 떨림도 줄었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관찰했는지 모르는 모양이군요. 그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예전 아내들과 달라요. 더 순하고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방금 뭐라고 했죠? 예전 아내들? 당신들을 죽였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도현 회장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였다니 그런 거친 표현은 하지 마세요. 난 그저 실험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저 데이터였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사랑이 아닌 냉혹한 호기심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직접 마셔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그날부터 박도연 회장은 제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아 갔고 완전한 감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카 세라의 정기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때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세라가 도착했습니다. 박도연 회장이 처음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차 드세요, 윤희 씨. 그가 차를 건네자 세라의 눈앞에서 차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가 잠시 회사 일이 있어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는 세라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도와줘. 그 사람 날 죽이려고 해. 전 부인들도 모두 죽였어. 증거 찍어서 내 휴대폰으로 보냈는데 받았어? 세라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전부 알고 있어요. 그 약물 분석 결과도 나왔고 이모가 보내주신 파일들도 확인했어요. 숨기지 마세요. 이모, 다 알아요. 세라는 조용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박도연 회장이 대전으로 출장 간 사이에 데리러 오겠다고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약물 해독제예요.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목요일이 왔습니다. 해독제를
조금씩 먹으며 버틴 6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박도연 회장은 분주하게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여보.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떠나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김 여사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처럼 마신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드디어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자 세라와 함께 두 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주방으로 향하는 순간 세라가 재빨리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김 여사의 차 속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분 후 김 여사는 소파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지금이에요. 당장 가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을 들고 세라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우리는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에 도착해서야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틀 후 쉼터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 차에서 발견된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제 몸에 남아있는 약물 검사 결과까지 세라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내부 제보를 했습니다. 박도현 회장 측은 즉각 반박하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였지만 저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장윤희입니다. 박도현 회장의 네 번째 부인이었고 네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날 제가 도망쳤던 이유는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라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박도현 회장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지하실에서 비밀 실험실, 전부인들의 상세한 기록, 그리고 다양한 약물 샘플들까지 놀라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흘 후 공항으로 도주하려던 박도현 회장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은 6개월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선 날, 박도현 회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한때는 그 눈빛 하나에 떨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를 바라보며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도현, 약물을 이용한 인체 실험, 감금, 상해, 전부인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진 순간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소송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저는 여성 피해자 쉼터에 절반을 기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작은 한복 리폼 공방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약물의 후유증으로 손 떨림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바느질에 집중하다 보니 점점 제 삶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방을 연 지 1년 후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복을 수선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옷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저 역시 치유되어 갔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이제 제 모토가 된 말입니다. 오늘도 창호지 문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공방에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젊은 신부였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싶다며 수줍게 미소 짓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한복을 원하세요? 그녀는 잡지를 펼쳐 화려한 전통 혼례복을 가리켰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권해드릴게요. 이 옷이 정말 당신을 위한 옷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진짜 당신을 위한 옷을.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제 작업대에서 다른 디자인을 꺼내 보여 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이었습니다. 이 옷은 지금의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해주는 옷이죠.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두 번째 봄.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그려나갈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실험 대상도 피해자도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서